가만히 있어. 그대로 벽에 기대. 이렇게요? 옷도 벗지 마. 이대로 할 거니까. 좋아요. 천천히, 제발 천천히 해주세요. 형부, 설명도 이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사별한 형부와 이혼한 처제의 따뜻하면서도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춘천의 외곽, 나직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과수원. 60대 중반의 성식은 오늘도 새벽 이슬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지만 그 햇살을 함께 바라보며 올해 농사도 풍년이겠네요 라고 말해주던 아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 하지만 성식의 시간은 여전히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고 새 인생 살아야지. 자식들도 다 컸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청승맞게 살 거야? 하지만 성식에게 아내는 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중 하나가 바로 홀로 계신 장모님을 챙기는 일이었지요. 주말이면 성식은 과수원 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그 계절 가장 좋은 과일이 들려 있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장모님은 현관문을 열 때마다 성식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죠. 성식에게 장모님 댁은 아내의 향취가 남아있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자신이 여전히 가족임을 확인받는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서울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들려오는 익숙한 냄새. 성식은 그곳에서 사위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자신의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장모님의 낡은 구두를 정리하고 거실 한쪽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을 한번 쓱 닦아내는 것. 그것이 성식이 주말마다 서울을 찾는 이유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죽은 마누라네 집을 왜 그렇게 들락거리냐고 수군대기도 했지만 성식에게는 설명할 필요도 이해받을 필요도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성식은 잘 익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장모님 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달려나오실 장모님이었지만 그날따라 집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거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에 비껴가는 햇살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식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을 때 그곳에는 장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처제 미연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남편과 갈라선 후 친정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단둘이 마주하게 된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묶은 머리 사이로 보이는 가느다란 목선과 짙은 갈색 가디건이 왠지 모르게 그녀를 더 여위고 어른스러워 보이게 했습니다. 성식은 잠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과일 봉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요? 성식의 물음에 미연은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노인정 모임 가셨어요. 비가 오려나 봐요. 다리 아프시다고 하더니 금방 오실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빗방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찻잔을 씻으며 성식의 뒷모습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굽어진 어깨, 하지만 여전히 나무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 사람의 등. 미연은 그 등을 바라보며 형부라는 이름 속에 감춰진 한 남자의 쓸쓸함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참 한결같으시네요. 아침 일찍 과일 사오시고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까지. 가끔은 언니가 살아있는 줄 착각할 정도라니까요. 미연의 말에 성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숨소리는 창밖의 빗소리와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식은 자신이 이 집에 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동자는 이미 성식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오시기 전 이 조용하고도 무거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성식은 왠지 모를 예감에 젖은 채 미연이 건네줄 차례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실을 채운 정막 사이로 비 내리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성식은 거실 소파 끝자락에 몸을 걸치듯 앉아 있었고 미연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머뭇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미연은 요즘 들어 형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심장 한 구석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던 대기업 간부였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결국 퇴직과 동시에 남은 것은 공허한 명함 한 장과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도망치듯 들어온 곳이 바로 이 친정집 장모님의 댁이었습니다. 미연은 컵을 씻으며 힐끗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춘천에서 흙을 만지며 살아온 성식의 손등은 거칠었지만 그가 가져온 사과만큼이나 정직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대리석 바닥을 올리며 성공을 줬던 그 치열했던 날들이 이제는 물기가 덜 닦인 찻잔처럼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연아, 거기 서서 뭐하니? 차다 식겠다. 성식의 나직한 부름에 미연이 정신을 차린 듯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성식의 맞은편이 아닌 조금 비껴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입은 짙은 갈색 가디건의 소매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형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남편 사별한 지 5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우리 집의 큰 사위로 통하는 저 남자. 미연에게 성식은 늘 어려운 사람인 동시에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퇴직하고 쉬는 건 좀 어떠니? 몸은 좀 괜찮아? 성식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그래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드네요.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마음은 좀 편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애매한지 말입니다. 이혼하고 돌아온 딸, 그리고 죽은 딸의 남편인 사위.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이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든 셈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미연을 보며 늘 안쓰러워하셨고 성식이 올 때마다 너희 형부만큼 성실한 사람도 없다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지요. 미연은 성식이 가져온 사과 봉지를 보았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들이 봉지 안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저 사과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기고 싶다는 생각. 팍팍한 서울 생활과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힌 삶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 준 건 뜻밖에도 가끔 찾아와
집안의 낡은 전구를 갈아주고 정수기, 필터를 점검해주던 형부의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형부, 혹시 언니 생각이 많이 나세요? 질문을 던져놓고 미연은 아차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식은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이 안 날 때가 없지. 근데 미연아, 너도 알잖니.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걸. 나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감출 수 없는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좇으며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조용한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으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형부의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말투의 서린 적막함이 자신의 외로움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모님이 계실 때는 북적거리던 거실이 오늘따라 유독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처마 끝을 때리는 소리만 커져갔습니다. 미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슬쩍 성식의 곁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그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위험한 상상을 잠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비빔밥을 해먹기로 했다며 비도 오는데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미연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정말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미연은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끝이 아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식은 그 떨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실 한쪽에 놓인 연장통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부엌의 낡은 수전과 안방의 문고리를 고칠 생각인 듯 했습니다. 성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가족의 빈틈을 메워왔지요. 미연은 일어서는 성식의 옷자락을 아주 짧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긴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질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녀는 형부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고장난 곳을 고치는 그의 단단한 등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갈망을 품은 채로요. 부엌 한 구석에서 물이 뚝뚝 새던 낡은 수전 앞에 성식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공구함을 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챙강거리며 울려 퍼졌지요. 미연은 차마 거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엌 입구 문설주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성식은 허리를 숙여 싱크대 아래 배관을 살피더니 익숙한 솜씨로 렌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은 참으로 넓었습니다. 춘천의 거친 바람과 뙤약볕을 견뎌온 과수원 사내의 등, 셔츠 위로 배어나오는 땀방울과 움직일 때마다 꿈틀대는 견갑골의 움직임은 미연이 서울의 매끈한 사무실에서 보아왔던 서류 가방 든 남자들에게서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성식은 이 집에 올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설주에 기름을 치고 어두워진 형광등을 갈아 끼우며 말없이 집안의 허물어진 곳들을 기워주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사별한 아내에 대한 의리이자 남겨진 가족을 향한 그만의 투박한 사랑법이었을 겁니다. 형부, 힘들지 않으세요? 그건 사람 불러도 되는데. 미연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성식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건 사람 부르는 거 아니다.
내가 조금만 손보면 되는데 뭐하러 돈을 써? 어머니 혼자 계신데 물 새면 불편하시잖니. 무심한 듯 던지는 그 한마디가 미연의 가슴에 작고 깊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 간부로 살며 수많은 사람의 아부와 화려한 미사여구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준 건 이런 투박한 진심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세상 천지에 혼자 버려진 것 같던 미연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소리 없이 찾아와 거실에 삐걱거리는 의자를 고쳐주던 형부의 저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미연은 성식의 등을 바라보며 중년의 쓸쓸함을 일궈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옥죄어온 시간들이 그의 굽은 어깨에 켜켜이 쌓여 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 쓸쓸함은 묘하게도 미연에게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모든 무게를 견뎌내려는 저 남자의 고독이 자신도 모르게 그를 안아주고 싶다는 위험한 충동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식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턱 끝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수건을 집어 들려다 멈칫했습니다. 선을 넘는 것 같아 두려웠고 동시에 그 선을 밟고 서 있는 자신의 마음이 선명해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시선은 좀처럼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렌치를 꽉 쥐고 배관을 조이는 성식의 굵은 팔뚝과 힘줄, 그리고 집중할 때마다 깊게 패는 눈가의 주름. 미연은 그 모든 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언니의 남편이 아닌 고독을 품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물 안 셀 거다. 성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바지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미연과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금까지 보았던 그 무겁고 쓸쓸한 등이 돌아서자마자 보여주는 저 선량한 미소. 미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성식에게 들릴까봐 괜히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았습니다. 형부, 등 뒤에 먼지 묻었어요. 미연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그의 어깨 쪽을 가볍게 털어주었습니다. 아주 잠깐 미연의 손바닥 끝에 성식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뜨끈한 기운에 미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식은 움찔하며 몸을 굳혔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맙다 미연아. 이제 안방 문고리만 좀 보면 되겠구나. 성식은 공구함을 챙겨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미연의 머릿속은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설렘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갈증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미연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다시 쥐어보았지만 한번 불붙기 시작한 마음속 작은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는 이제 창문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고 집안의 정적은 성식의 망치질 소리에 맞춰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미연은 어두워지는 부엌 조리대에 몸을 기댄 채 빗소리에 묻혀오는 성식의 기척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제 곧 밤이 찾아올 것이고 장모님이 없는 이 집에서 두 사람은 오로지 서로의 존재만을 의식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터였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이미 짙은 회색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나른함 대신 끈적하고도 무거운 빗줄기가 거실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지요. 성식은 안방 문고리 수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와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장모님이 계셨다면 고생했다. 사위, 얼른 와서 과일 먹게 하셨을 텐데 오늘따라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넓고 고요했습니다. 미연은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가 가늘게 비명을 지르며 끓어오를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싸아하는 빗소리와 주전자의 수증기 소리만이 부엌과 거실 사이의 경계를 메우고 있었지요. 미연은 찻잔 2개를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성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미연이 다가오는 기척에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늦으신다니 어쩌다 보니 둘만 남았네요. 미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둘만 남았다는 말이 오늘따라 성식의 귓가에 묘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늘 북적거리던 집이었는데 빗소리가 들려서 그런지 오늘은 집이 참 조용하구나. 두 사람은 거실 소파를 사이에 두고 비스듬히 마주 앉았습니다. 미연은 소파 끝자락에 몸을 웅크린 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의 거실은 조명을 켜지 않아 어둑어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 시끄러운 소음이 지금 이 미묘한 정적을 깨뜨리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꺼려지는 듯 했습니다. 성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미연은 그런 성식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둠이 살짝 내려앉은 거실에서 보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깊은 고독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사내의 얼굴이었지만 입가에 머문 짧은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형부,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미연의 뜬금없는 질문에 성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잠시 얽혔습니다. 성식은 금세 시선을 피하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글쎄다. 농사 짓는 놈이 비를 싫어할 순 없지. 하지만 이런 날엔 가끔 마음이 붕 뜨는 기분이 들기도 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말에 미연은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그 말은 미연이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혼자가 된 두 남녀. 그리고 빗소리가 가두어버린 이 폐쇄된 공간. 미연은 지금 자신과 형부 사이에 흐르는 것이 단순한 정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알아채버린 사람들의 무거운 공명이었습니다. 미연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조금 더 성식 쪽으로 몸을 틀어 앉았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짙은 갈색 가디건에서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와 미연만의 살결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성식은 그 향기를 맡으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춘천의 과수원에서 흙과 나무만 상대하며 살아온 그에게 여자의 향기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감각이었습니다. 형부랑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언니 있을 때는 항상 정신없었잖아요. 미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움찔거렸습니다. 성식 역시 찻잔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시계추 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진 듯한 오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소파 한 칸 정도였지만 그 공간에는
수천 가지의 생각과 억눌린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져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둠은 조금 더 짙어졌고 이제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거실의 희미한 빛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성식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만들어낸 이 기묘한 보호막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흔들림을 아주 선명하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하지만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발효되어 온 질문을 던지기 위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 평온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거실의 어둠은 이제 두 사람의 무릎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유리창을 때려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억지로 잠가둔 마음의 빗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미연은 찻잔 속에서 마지막으로 피어오르는 희미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한참을 망설이던 말을 나직이 뱉어냈습니다. 형부는 왜 아직도 혼자세요? 그 질문은 아주 조용했지만 정적뿐이던 거실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식은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려다 멈칫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미연의 목소리로 듣는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성식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토해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인 게 뭐 특별할 게 있겠니?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언니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형부 아직 젊으신데 춘천 과수원에서 그렇게 혼자 지내시는 거 보면 가끔 제 마음이 다 안 좋아서 그래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애틋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식은 그런 미연의 시선을 피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익숙해져서 괜찮다. 처음엔 현관문 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는 그 적막함이 나한테는 더 편해. 외로움도 오래 겪다 보면 친구 같아지는 법이거든. 익숙해져서 괜찮다는 그 말. 하지만 미연은 그 말이 얼마나 커다란 거짓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잠들며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미연은 성식 쪽으로 몸을 아주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소파에 가죽이 비비며 내는 작은 마찰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더욱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익숙해진다고 해서 안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형부 손, 이렇게 거칠어지도록 혼자 일만 하시고 주말마다 여기까지 오셔서 고장난 거 고쳐주시고 그러고 나면 정작 형부 마음에 고장난 곳은 누가 고쳐줘요? 미연의 질문은 성식의 가슴 깊숙한 곳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성식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미연의 얼굴 옆선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성식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형부라는 이름의 단단한 갑옷을 입고 버텨왔던 그였지만 미연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는 그 갑옷조차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미연아, 너는 어떠니? 너도 이혼하고 여기 들어와 있으면서 많이 힘들지 않았어? 성식이 처음으로 미연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물어왔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바닥을 들킨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형부가 토요일마다 오시는 거 사실 저 기다렸거든요. 형부가 고쳐놓은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형부가 갈아준 전등 아래 있을 때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비단 외로움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는지에 대한 차마 고백하지 못한 진실의 편린들이었지요. 성식은 고개를 돌려 미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미연의 눈동자는 눈물인지 갈망인지 모를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은 멈췄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오히려 거칠어졌습니다. 거실의 정막은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세상을 삼킬 듯 요란했지만 그 소리조차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떨림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성식은 자신의 투박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고 미연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설명도 이해도 필요치 않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찻잔을 내려놓은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지만 그 손길이 향하는 곳은 명확했습니다. 성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손길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굳은 채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미연의 손끝이 성식의 손등을 향해 아주 천천히 빗방울이 낙엽 위에 내려앉듯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거실 안쪽까지 스며든 듯 축축하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미연은 다 마신 찻잔을 거두어 성식에게 건네주려던 찰나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모를 묘한 망설임 끝에 손을 뻗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 미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성식의 투박한 손등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몸 안에서는 수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격렬한 진동이 일었습니다. 성식은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미연의 손길은 오히려 그를 붙잡듯 조금 더 깊게 머물렀습니다. 춘천의 거친 흙을 만지며 굳은 살이 박인 성식의 손등 위로 미연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가 닿자 마치 뜨거운 인장을 찍는 듯한 열기가 번져나갔습니다. 형부,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미연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 끝으로 성식의 손등에 튀어나온 힘줄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은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 처제라는 이름으로만 불려야 했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식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 사별 이후 굳게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성실한 사위로 든든한 형부로 살아온 그에게 처제의 손길은 결코 허락되어서는 안 될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금기를 깨뜨리는 손끝의 감촉은 그가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생명력을 거칠게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손끝이 성식의 손목 근처를 맴돌 때마다 성식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두 사람의 호흡소리는 점점 가빠졌고 빗소리는 그들의 부도덕한 떨림을 감추어 주려는 듯 더욱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성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오로지 서로의 체온만을 갈구하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너도 알잖니. 성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머릿속의 명령과는 달리 그의 손은 미연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연은 성식의 말을 가로막듯 그의 손등 위에 겹쳐진 자신의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형부. 근데 저도 이제 지쳤어요. 착한 딸로, 불쌍한 이혼녀로, 언니 동생으로만 사는 거. 이제는 그냥 저를 봐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미연의 고백은 빗소리에 섞여 성식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성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텅 빈 과수원 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천장을 보던 수많은 밤들, 가족이라는 의무감으로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눌러왔던 외로움은 이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두 사람의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촉에서 시작된 온기는 이제 두 사람의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성식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집어 미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사내의 손이 미연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집어삼킬 듯이 감싸쥐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이 주는 지독한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찻잔은 이미 소파 아래로 밀려난 지 오래였고 오로지 서로의 맞잡은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만이 거실의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성식의 거친 숨소리가 미연의 얼굴을 간지럽혔고 미연은 그 숨결을 마시듯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미연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음과 함께 빛을 내뿜었습니다. 장모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떼려 했지만 이미 서로의 살결에 중독된 몸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층 더 짙어진 긴장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장모님의 소식은 이들의 욕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에 기름을 들이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파르르 몸을 떨며 선명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장모님의 문자였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의 밝은 빛이 그녀의 파리한 얼굴을 비추었지요. 미연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못 가겠다. 친구들이랑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갈 테니까 형부 저녁 잘 대접해서 보내드려라. 아니면 자고 가시라고 하든지. 문자를 읽어 내려가는 미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고 오겠다는 그 짧은 문장은 지금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금기된 긴장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허락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성식은 미연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직감한 듯 쥐고 있던 무릎 위 바짓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못 오신다네요. 비가 너무 심해서 친구분 댁에서 자고 오시겠대요. 미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집안을 감돌던 공기의 질감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범했던 거실은 이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두 사람만의 섬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집안에서 일어날 그 어떤 일도 목격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고 그 사실은 두 사람의 억눌린 본능을 더욱 거칠게 자극했습니다.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뜨겁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면 모든 것은 평소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사위라는 이름으로, 형부라는 이름으로 죽여왔던 사내로서의 욕망이 장모님의 부재라는 틈을 타온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부, 오늘 그냥 자고 가세요. 이 비에 춘천까지 운전해서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미연이 고개를 들어 성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림을 넘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식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가디건 자락이 살랑이며 미연의 체온을 성식의 코끝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 섞인 그녀의 향기는 성식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형부 저녁 대접하고 자고 가시게 하라고. 그녀의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유혹이었습니다. 성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굴곡진 몸매와 젖은 듯한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이제 귓가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더 이상 배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맞춰 박자를 맞추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았습니다. 성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키 차이만큼이나 좁혀진 거리, 성식의 넓은 어깨가 미연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연은 숨을 들이켜며 그의 가슴팍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들썩이는 그의 흉통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뺨을 발갛게 달구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이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성식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까 손등을 스쳤던 미연의 손길이 남긴 잔상이 여전히 불꽃처럼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불꽃을 끄는 대신 온몸을 던져 그 불 속으로 뛰어들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미연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알고는 있니? 성식의 목소리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처럼 긁혔습니다. 미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더 밀착하며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네, 알아요. 형부도 지금 저랑 같은 생각인 거 다 알아요.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성식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빗줄기는 유리창을 부술 듯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거실의 희미한 전등 불빛조차 두 사람의 열기에 눌려 깜빡거렸습니다. 성식은 짐승 같은 거친 손길로 미연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인자한 형부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담긴 문자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춘천의 삭막한 과수원에서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기어코 터져 나온 것일까요? 성식의 눈빛은 이제껏 미연이 알던 인자하고 묻어난 형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굶주린 짐승 같은 갈망과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혐오가 뒤섞인 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미연아. 성식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녀의 이름은 이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고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성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미연의 가녀린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그의 큰 손이 어깨를 꽉 쥐자 미연은 짧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서너 걸음 뒷걸음질 치던 미연의 등이 거실 한쪽 차가운 벽에 닿았을 때 성식은 그대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과수원의 흙내음이 섞인 사내의 향취가 미연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성식은 두 팔로 벽을 짚어 미연을 가두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고 셔츠 단추 사이로 보이는 가슴팍은 거칠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매주 이 집에 온 줄 아니? 처제라고, 언니 동생이라고. 내 마음을 수만 번도 더 도려내며 참아왔어. 성식의 낮은 목소리가 미연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뺨에 닿을 때마다 미연은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식은 떨리는 손으로 미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박인 거친 굳은 살이 미연의 연약한 피부를 긁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감촉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실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성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고통스러운 듯 미세한 경련이 일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느끼는 공포와 유혹의 무게를 말입니다. 하지만 미연에게도 더 이상의 후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입을 뗐습니다. 형부, 아니 성식 씨, 나도 그랬어요. 형부가 전등을 갈아줄 때,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나도 형부가 아니라 남자로 보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엄마한테 죄송해서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미연의 고백은 성식의 가슴에 마지막 불길을 당겼습니다. 그녀는 성식의 셔츠 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졌고 집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희박해졌습니다. 미연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살짝 젖혔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허락이자 절박한 강구였습니다. 성식의 얼굴이 미연의 얼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미연의 입술 바로 위에서 멈췄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식은 마치 마지막 경고를 하듯 그녀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오히려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를 자신에게로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오늘 밤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미연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식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다정한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까지 뜯어낼 듯한 격정적인 갈구였습니다. 성식의 손은 미연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의 몸을 자신에게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던 미연의 몸이 성식의 단단한 근육에 눌려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형부와 처제라는 이름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빗소리가 지배하는 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고독에 지친 두 남녀만이 서로의 살결을 탐하며 위로받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성식은 짐승처럼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미연의 가디건 단추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거친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그의 품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여자가 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이미 하나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고 성식은 미연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그녀의 몸을 천천히 돌려 세웠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벽도 어떤 금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벽을 짚은 성식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이미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지요. 성식은 벽 앞에 선 미연의 몸을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뒤로 돌려 세웠습니다. 이제 미연의 시선은 차가운 벽면을 향했고 그녀의 등 뒤에는 성식의 거대한 열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대로 벽에 기대. 성식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인자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낮고 형용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미연의 귓가를 스칠 때마다 그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두 손으로 차가운 벽면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벽지의 서늘함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성식의 뜨거운 체온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녀의 감각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지요. 아니, 형부. 미연이 신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식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듯 미연의 가느다란 목을 한 손으로 감싸주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부르지 마. 그 호칭은 이제 필요 없어. 오늘만큼은 나도 형부가 아니라 남자로 있고 싶으니까. 그의 속삭임은 허락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성식은 미연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몸을 자신에게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춘천 과수원에서 흙과 나무를 일구며 만들어진 그의 단단한 몸이 미연의 부드러운 곡선을 압박해왔습니다. 미연은 숨을 들이켜며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집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미연의 귀에는 오직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성식의 가쁜 호흡 소리뿐이었습니다. 성식의 손은 이미 미연의 가디건 자락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단추를 풀 겨를도 없이 그의 거친 손길은 옷감 너머의 살결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옷을 벗길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아니 어쩌면 이대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성식의 움직임에는 지독한 갈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옷도 벗지 마. 이대로 널 가질 거니까. 그의 거친 요구에 미연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단정함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거칠고 노골적인 갈망은 생경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구원처럼 다가왔습니다. 미연은 벽을 짚은 손가락에 힘을 주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제발 천천히 해주세요. 성식 씨. 미연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은 이제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고 있던 처제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진 채 등 뒤의 사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식은 짐승 같은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미연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미연의 뒷목과 어깨선을 타고 흐르며 지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깨뜨릴 듯 사납게 몰아치는 토요일 밤. 장모님이 계셔야 할 안온한 거실은 이제 두 사람의 억눌린 욕망이 충돌하는 격정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식은 미연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걷어 올렸고 미연은 차가운 벽에 매달린 채 그의 열기를 오롯이 받아냈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이해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독이라는 지옥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남녀일 뿐이었습니다. 성식은 미연의 허리를 꽉 움켜쥐고 그녀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연은 비명에 가까운 숨소리를 내뱉으며 벽을 긁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두운 벽면에서 하나로 엉겨붙어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집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 안개라도 낀 듯 뿌옇게 달아올랐습니다. 성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외로움을 오늘 밤 단 한 번에 모두 털어내려는 듯 그는 미연의 몸 구석구석에 자신의 존재를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오로지 등 뒤에 사내가 주는 고통스러운 쾌락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인 양 매달렸습니다. 정적을 깨는 것은 거친 마찰음과 억눌린 신음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햇살이 비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어떤 눈으로 서로를 보아야 할지 따위는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뜨거운 살결과 거친 호흡만이 세상의 전부인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와 거친 숨결이 뒤섞여 마치 안개가 자욱한 춘천의 새벽 과수원처럼 뿌옇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벽을 짚고 있던 미연의 손가락은 이제 힘이 풀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뒤를 받치고 선 성식의 가슴팍은 성난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정적이 흘러야 할 집안은 이제 두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러왔던 신음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낡은 천장의 전등갓이 파르르 떨렸고 가구들 사이사이에 배어있던 가족의 온기는 이 이질적이고도 뜨거운 열기에 밀려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평생 형부와 처제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보던 두 사람. 그 울타리는 지금 이 순간 거친 마찰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 하. 성식은 미연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은 채 짐승 같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연의 허리를 으스러뜨릴 듯 꽉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보내고 홀로 과수원을 지키며 사겨온 그 지독한 고독, 그리고 미연을 보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부도덕한 갈망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미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을 긁던 그녀의 손톱이 벽지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돌아온 친정집에서 그녀를 숨쉬게 했던 건 엄마의 위로도 친구들의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말마다 찾아와 묵묵히 못질을 하고 전등을 갈아주던 저 남자의 뒷모습뿐이었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품었던 위험한 연민은 이제 육신의 부딪힘으로 치환되어 그녀의 온몸을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아니 성식 씨, 이제 우린 어떡해요? 미연의 가냘픈 물음은 성식의 거친 움직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대답 대신 성식은 그녀의 몸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빗소리가 세상을 차단해준 이 짧은 영혼 속에서 서로의 살결을 탐하는 본능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며 내는 비명 같은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식은 미연의 귓가를 깨물며 낮은 신음을 토해냈고 미연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그가 주는 고통스러운 환희를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배신인 동시에 구원이었고 타락인 동시에 비상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질 듯 진동할 때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정했던 성식의 셔츠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미연의 가디건은 한쪽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처참하게 가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흐트러진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질서함 속에서 서로가 가진 가장 깊은 밑바닥을 확인하며 지독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거실을 뒤흔들던 거친 폭풍이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잦아들지 않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정적 속에서 메아리쳤지요. 성식은 미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넘어버렸구나.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성식의 목소리는 허탈하면서도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연은 대답 대신 그의 투박한 손을 찾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기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지독한 현실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비는 어느덧 잦아들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 남았습니다. 성식은 천천히 몸을 떼고 미연의 옷매무새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다시 예전의 그 다정한 형부로 돌아온 듯 했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손길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면 그들은 장모님 앞에서 다시 형부와 처제의 가면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숨겨진 뜨거운 낙인은 평생 그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을 터였습니다. 미연은 성식의 가슴팍에 잠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곧 새벽이 올 것이고 그 새벽은 그들에게 잔인한 일상을 다시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사납게 때리던 빗줄기는 새벽녘 어느 틈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야속하리만치 투명하고 눈부신 일요일 아침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먼지 하나까지 선명하게 비추는 그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러누웠을 때 성식은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공기와 비릿한 욕망의 흔적은 간밤의 꿈이었던 양 집안은 지독하게 평온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식은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대충 매만지고 부엌으로 향하자 그곳엔 이미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앞에 서서 묵묵히 국자를 적고 있었지요. 어젯밤 벽에 기대어 흐느끼던 그 여자는 간대없고 다시 장모님의 속 깊은 둘째 딸이자 조신한 처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형부? 세수부터 하세요. 국 다 끓었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성식은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형부라는 그 호칭이 거실의 아침 공기를 가르고 성식의 귓가에 박혔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뜨겁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선을 넘었던 기억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어조는 일상적이고 평온했습니다. 성식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는 초라하고도 죄스러운 얼굴을 한 늙은 남자가 서 있었지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없었던 일이다. 그저 빗소리에 취해 잠시 미쳤던 것뿐이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찌개 냄새와 그 뒤에 숨은 미연의 살결 냄새가 어젯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아침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찌개,
그리고 성식이 어제 가져온 사과를 깎아놓은 접시까지.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식탁을 채웠습니다. 성식은 찌개를 한술 떴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참 맛있네. 미연이 내 솜씨는 여전하구나. 성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이 어색한 공범의 식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들어 성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을 때 식탁 위의 그 평온한 연극은 순식간에 금이 갔습니다. 미연의 눈동자 속에는 어젯밤의 그 격정적인 떨림과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지독한 비밀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형부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등 뒤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그 사내를 부르고 있었지요. 성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찌개 국물을 삼키는 그의 모골대의 움직임에는 죄책감보다 더 진한 욕망의 여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점심쯤 오신다고 했지? 성식의 물음에 미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11시 차 타시면 금방 오실 거예요. 엄마 오시기 전에 형부 과수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실 텐데. 미연의 말은 배려인 동시에 밀어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오기 전 이 집안의 남은 부도덕한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였지요. 성식은 밥그릇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과수원을 일구는 성실한 사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치우기 위해 일어선 미연의 손끝이 성식의 손등 근처를 스칠 때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밝은 빛은 오히려 두 사람의 비밀을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일요일 아침의 풍경이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성식은 현관으로 향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를 따라 나온 미연은 현관 조명 아래 서서 그를 배웅했지요. 조심해서 가세요, 형부. 다음 주에 또 봬요. 미연의 그 다음 주라는 말은 성식에게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기 전 다시 한번 미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이제부터 시작될 지독한 그리움과 죄책감의 서막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식은 도망치듯 집을 나섰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은 그 집의 낡은 벽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성식이 떠난 뒤 서울 집의 정적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시리게 미연의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오시고 다시 집안에 TV 소리와 노인네의 가벼운 잔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미연의 시간은 여전히 그 폭풍 후 치던 토요일 밤 거실 벽면에 멈춰서 있었지요. 미연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장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영정사진 앞을 지날 때면 마치 죽은 언니가 살아 돌아와 자신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미연아, 너 어디 몸이 안 좋으니? 얼굴이 왜 이렇게 파리해? 장모님이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에도 미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손은 불과 며칠 전 형부의 거친 손등을 탐하고 차가운 벽면을 긁어대던 그 손이었습니다. 미연은 미칠 것 같은 죄책감에 휩싸여 성식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액정에 춘천 형부라는 네 글자가 뜰 때마다 그녀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쥔 사람처럼 전화기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미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대기업 간부로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자부했던 그녀였지만 혈연이라는 천륜을 거스른 이 감정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성식이 방문하는 토요일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마트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를 마주치면 자신의 눈빛에 서린 갈망을 숨길 자신이 없었고 그가 건네는 잘 있었니라는 평범한 인사말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거부의 벽은 밤이 되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사방은 적막에 잠기고 미연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미세한 바람 소리조차 그날 밤 성식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려왔고 살결에 닿는 이불의 감촉은 벽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던 그의 단단한 흉통의 느낌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아! 미연은 입술을 깨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독한 갈증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를 배신자라 부르고 밀어내려 애썼지만 몸은 정직하게도 그의 투박한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벗지 말라며 거칠게 자신을 몰아붙이던 그 사내의 열기, 처제라는 굴레를 찢어발기며 다가오던 그 노골적인 갈망이 미연의 온몸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성식이 묵었던 별채 방 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벽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그곳에 성식이 여전히 서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지요. 벽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릴 때마다 그날 밤 자신의 몸을 돌려세우던 그의 뜨거운 손길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고 밀어내려 할수록 그 온기는 미연의 심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 둥지를 틀었습니다. 성식을 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연의 수척함은 더해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무겁고 불륜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간절한 황혼의 병이었습니다. 미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눈동자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뜨린 대가는 이토록 처참한 것인가 싶다가도 문득 성식의 그 넓고 쓸쓸한 등이 그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장모님이 잠시 이웃집에 마시를 나간 사이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미연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성식이 고쳐놓은 부엌의 수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은 새지 않았지만 미연의 마음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째 울리지 않던 전화기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습니다. 미연아, 이번 주에도 안 올 거니? 과수원 사과가 다 익었는데 내 생각이 나서 보낸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미연이 쌓아 올린 모든 결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밀어내려 해도 밀어내지지 않는,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는 이 지독한 인연의 끈. 미연은 이제 자신이 다시는 예전의 그 평범한 처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서울의 좁은 방을 넘어 멀리 춘천의 푸른 과수원 바람을 타고 성식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의 바람은 서울보다 서늘했습니다. 성식은 이른 아침부터 과수원 구석구석을 돌며 잘 익은 사과를 수확하기 시작했지요.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를 헤치고 열매를 딸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사과의 무게감은
어쩐지 성식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죄책감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보내고 이 과수원을 제 무덤인 양직해왔건만 이제 성식의 머릿속에는 죽은 아내의 얼굴보다 살아있는 처제의 그 젖은 눈동자가 더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 내 팔자야. 이 늙은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성식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투박한 손. 이 손이 그날 밤 미연의 부드러운 살결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으며 끝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즙이 입안을 가득 채웠지만 성식의 입안은 쓴 뿌리를 씹은 듯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과수원을 훑고 지나가면 나뭇잎 스치는 소리 사이로 미연의 향취가 섞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서울집 거실에서 그녀를 벽으로 몰아세웠을 때 느꼈던 그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와 뜨겁게 달아오른 살결의 향기. 성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영처럼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성식 씨. 귓가에 맴도는 그녀의 신음 섞인 목소리. 형부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자신을 성식 씨라 불러주던 그 떨림. 성식은 멍하니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마치 내가 지은 죄를 다 보고 있다며 꾸짖는 것만 같았지요. 장모님을 뵙고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다며 매주 서울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이 위험하고도 뜨거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핑계가 되어버린 현실이 성식은 두려웠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려는 걸까? 결국은 우리 둘 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성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축복받을 수 없는 세상이 손가락질할 금기라는 것을요. 만약 장모님이 아신다면, 만약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성식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인간다운 삶을 모두 잃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않는 갈망이었습니다. 미연이 보낸 오지 말라는 듯한 침묵의 메시지들이 오히려 성식의 가슴에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피하면 피할수록 성식은 그녀의 손등에 박힌 그 뜨거웠던 온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사과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성식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지를 쳐내다가도 멍하니 멈춰서고 걸음을 주다가도 헛손질을 하기 일쑤였지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적막한 과수원에서 성식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파멸로 이끌 이 비밀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수확한 사과 중 가장 크고 붉은 것들을 골라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펜을 들어 주소지를 적었습니다. 서울시. 성식은 자신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랑이 끝내 자신을 불태워 죄로 만들 것이라는 예감이 들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태로운 불꽃 속에 몸을 던져야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가련한 중년의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저녁 노을이 과수원을 붉게 물들릴 때쯤 성식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적막한 시골길을 깨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다시 서울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괴로운 방황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죄가 되더라도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하더라도 미연의 그 떨리는 눈빛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겠다는 것. 성식의 트럭이 춘천 톨게이트를 지날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기괴하게 뒤섞인 폭풍이 다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는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될 가족들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장모님의 좁은 거실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조카들의 웃음소리와 친척들의 덕담이 오가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활기 속에서 성식과 미연 두 사람만은 각기 다른 의미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식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사람들의 질문에 건조한 웃음으로 답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주방에서 묵묵히 나무를 묻히고 있는 미연의 뒷모습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 듬직한 사위와 조신한 둘째 딸이 불과 얼마 전 이 거실벽에 몸을 밀착한 채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듯 탐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성식은 깎아놓은 사과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절이라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미연아, 이것 좀 먹으면서 해라. 너무 고생이 많네. 성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인자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접시를 건네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미연은 고개를 들어 성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친척의 눈길이 머무는 공적인 장소.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형부도 과수원 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좀 쉬세요. 입술 밖으로 내뱉는 형부라는 말은 이제 두 사람에게 지독한 역설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사람들에게는 신뢰의 증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암호와도 같았지요. 미연이 접시를 받으려 손을 뻗었을 때 성식의 시선과 미연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단 1초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 거실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로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성식의 눈빛은 잘 지냈니? 그날 밤 이후로 나처럼 괴롭지는 않았니라고 묻고 있었고 미연의 젖은 눈동자는 밤마다 형부의 온기가 그리워 벽을 짚고 울었어요 라고 답하는 듯 했습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아주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끝까지 가져가야 할 공범의 기억이 날카롭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사위랑 처제가 사이가 참 좋네, 친남매 같아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성식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미연은 얼른 고개를 숙여 나물 그릇에 집중했지요. 발갛게 달아오른 그녀의 귀끝이 성식의 심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섞여 밥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국그릇을 옮기다 스치는 소매 끝, 수저를 놓다 닿는 시선 하나하나에 그날 밤 벽으로 몰아세우던 성식의 거친 숨소리와 미연의 억눌린 신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고 거실에는 다시 희미한 전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성식은 현관 앞에서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는 그의 인사에 장모님은 비도 오는데 자고 가지 그러냐며 붙잡으셨지요. 그 순간 미연과 성식의 시선이 다시 한번 엉켰습니다. 자고 가라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식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내일 과수원에 일이 좀 있어서요. 성식은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미연은 어둠이 깔린 복도에서
성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차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미연은 대신 굳게 담은 입술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모임도, 그 어떤 평범한 일상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공범이 되었고, 그 공범의 기억은 이제 두 사람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성식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미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글픈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환희는 곧 다가올 사랑의 종막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아무런 자국을 남기지 않고 흐릅니다. 춘천의 과수원에는 다시 사과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고, 서울의 그 낡은 아파트 거실은 여전히 평온한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지요. 성식과 미연 두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다정한 형부와 처제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식 씨는 참 대단해. 사별하고도 저렇게 처가 식구들을 살뜰히 챙기니 말이야. 미연이도 형부 덕에 이혼 아픔 잘 이겨냈지. 하지만 그들의 찬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이는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축복받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경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황혼의 비밀. 그것은 두 사람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찍힌 붉은 낙인이 되어버렸지요. 때로는 그 비밀이 숨을 턱 끝까지 막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성식은 이제 과수원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오면 가만히 앉아 자신의 투박한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거친 손등 위로 미연의 부드러웠던 손길이 다시 느껴지는 듯합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면 미연은 여전히 거실벽에 기대어 앉아 그날 밤의 공기를 기억해냅니다. 자신을 거칠게 몰아세우던 성식의 숨결, 오늘만큼은 남자로 있고 싶다던 그 절박했던 고백. 남들이 보기엔 부도덕한 불륜이고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할 배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차가운 방에서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지독한 고독과 싸워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 짧았던 밤의 온기가 남은 생을 버티게 할 얼마나 거대한 동아줄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성식에게 미연은 언니의 동생이기 이전에 죽어가던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유일한 여자였고, 미연에게 성식은 형부이기 이전에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준 유일한 사내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눈빛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끝조차 닿지 않는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가족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짐이 되겠지만 두 사람에게 그 밤은 평생의 가식과 의무 속에서 유일하게 진짜 나로 존재했던 가장 뜨거웠던 진실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은 때론 숨겨야 하기에 더 간절하고 떠나보내야 하기에 더 깊게 남는 법입니다. 황혼의 길목에서 마주한 이 위태로운 불꽃은 이제 차가운 재 아래 숨어 있지만 그 불씨만큼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별한 형부와 이혼한 처제, 두 사람의 이 위태롭고도 뜨거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고독의 끝에서 서로를 붙잡았던 그들의 진심만큼은 참으로 시리고도 강렬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랑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가족이기에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는 더 깊고 진한 인생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